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70세를 넘기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사랑과 관계. 둘째, 외모 관리의 중요성. 셋째,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넷째,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 방법. 이 5가지는 모두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약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노년의 사랑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 할머니는 믿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요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일상을 모두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삐졌고 자식들과 통화하면 질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자식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잃은 돈은 영원히 잃는 겁니다. 그 돈은 병원비이고 생활비이고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둘째,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하고 어디 가는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셋째, 가족과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다 보면 기존의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가 끝났을 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심하십시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이 진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배신과 상실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모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이 나이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야? 늙었는데 꾸며서 뭐해?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박 할아버지는 몇 년간 자신을 완전히 놓고 사셨습니다. 옷은 아무거나 걸치고 머리는 덥수룩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거동이 불편하세요? 도와드릴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아픈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동네 마트 직원도 더 친절해졌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일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단정해 보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외모로 먼저 판단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면 존중받습니다. 흐트러지고 무심하면 무시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둘째, 외모는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거울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거울을 피하게 되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셋째, 외모는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자신을 가꾸는 행동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살만해.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넷째, 외모는 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정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으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벼운 화장도 좋습니다.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살아납니다. 남자분들은 면도하고 셔츠 단추 잠그시면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합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특히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싼 헬스장? 고가의 영양제? 특별한 치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걷기만큼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비, 수영장 이용료, 골프 비용.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나쁘면 집 안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셋째, 건강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35% 감소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40% 줄어듭니다. 치매 예방 효과는 50%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어떤 약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넷째,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할 때 30분만 걸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혼자 걸어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최할아버지, 한 할머니 부부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자꾸 부딪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짜증이 나고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권유로 함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집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함께 걷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한 후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걷기는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걷지 마시고 평소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로.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2주에는 15분, 3주에는 20분. 최종 목표는 하루 30분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 나눠도 됩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보면서 걸으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슴은 살짝 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안전도 중요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날씨가 나쁜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언제든 할 수 있고 효과는 놀랍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 특히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연락 오면 반갑죠?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연락이 순수한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옛 감정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정말 좋았지? 그때 생각나?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납니다. 나 지금 좀 어려운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결국 돌려받지 못합니다. 옛 감정을 이용해서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재산 자랑. 우리 딸은 대기업 다니고 사위는 의사야. 우리 손주는 명문대 갔어.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당신은 점점 위축됩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셋째,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나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하면 대박이야. 지금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2배로 불어. 하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 사람은 수수료를 챙기고 당신만 돈을 잃습니다. 노년의 돈은 생존 자금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넷째, 재혼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다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재산이나 돌봄 노동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후 재산 분쟁, 자식 간 갈등, 간병 문제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장 상사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퇴직했는데도 여전히 당신을 부하 직원처럼 대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서 문제야.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평가합니다.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계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잘 선별해야 합니다. 모든 연락이 반가운 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돈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가족과의 소통, 특히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이 대하듯 간섭하고 평가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빚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둘째,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 이 말은 자식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실패였구나.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셋째,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의 가정을 흔듭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넷째,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 손주 양육 방식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식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부정하면 상처받습니다. 다섯째, 너희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 이 말은 형제 자매를 경쟁자로 만듭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너희 부부가 함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손주 정말 잘 키우는 것 같아. 대단해.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격려와 지지, 존중과 믿음. 이것이 키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손주 양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고 자주 간섭했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요즘 애들은 다 밖에서 뛰어노는데 왜 집에만 있게 해?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점점 시댁을 피했고 손주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 우리 때와 비교하면 안 돼. 그냥 믿어주고 응원해줘. 그 후 할머니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항상 고마워.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너무 잘하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문자 한 통으로 관계가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손주를 데리고 왔고 할머니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고 깨뜨립니다. 키운 자녀에게는 간섭이 아니라 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훈계가 아니라 존중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희생을 들먹이는 말, 인생을 부정하는 말,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 양육을 간섭하는 말, 재산으로 경쟁시키는 말. 이런 말들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당신의 노년이 따뜻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5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새로운 사랑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배신입니다. 둘째, 외모 관리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자존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셋째, 걷기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투자를 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다섯째, 키운 자녀에게는 간섭이 아니라 지지를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모를 가꾸고 매일 걷고 조심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놀랍지 않으세요? 70세에 매달 300만 원씩 버는 분이 계세요.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도와주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인간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구 만나면 밥 사야지, 경조사비 내야지, 돈만 나가네. 맞아요. 인간관계는 분명히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요? 인간관계가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라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관계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준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은퇴자 중에서 추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약 80%가 인맥을 통해 일자리나 수익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인맥이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인간관계를 통해 노후 수입을 만들어낸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자신이 가진 인간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인간관계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었구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례, 평생 쌓은 전문성을 인맥으로 수익화한 68세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건축 설계 일을 하셨어요. 대형 건축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하셨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무료함이었어요. 매일 뭐 하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네.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안 하니까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대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등산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선생, 자네 건축 설계 전문가잖아. 우리 집 리모델링 하려는데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 선생님이 친구 집에 가서 봤어요. 이 벽은 철거해도 되는데 이 벽은 구조벽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여기에 창문 하나 더 내면 채광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하면 어때?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내가 생각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네. 고마워, 이 선생.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다시 연락 왔어요. 이 선생, 미안한데 상담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받기 미안한데. 아니야, 친구 사이에 뭘. 그냥 도와준 거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밥이라도 살게. 그렇게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그 자리에 친구의 친구도 있었어요. 이 선생님, 제 소개 좀 받았어요. 저도 집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봐드리죠. 이렇게 시작된 게 입소문이 났어요. 이 선생이라는 분이 건축 전문가인데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더라. 과도한 공사 안 하게 조언해 주시고 예산도 줄여주시더라. 시공업체 소개도 해주시고 중간에 감리도 해주시더라. 한 달에 한두 건이던 게 서너 건이 되고 이제는 5건까지 들어와요.
이 선생님이 책정한 금액은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집 크기나 난이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으세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4, 5건 정도 하시니까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이 매일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현장 방문하고 상담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취미 생활하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계속 들어오세요? 이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특별히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줬을 뿐이에요. 과도한 공사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예산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래가 아니라 도움으로 시작했더니 오히려 돈이 따라온 거예요. 이 선생님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평생 쌓은 전문성이 있었어요. 30년 건축 설계 경력, 이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전문 지식이었죠.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어요. 등산 동호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믿고 의뢰한 거예요. 셋째, 진정성이 있었어요. 돈 벌려고 과도하게 추천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조언했어요. 넷째, 적정한 가격을 책정했어요.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게 서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퇴 전문가가 인맥을 수익화하는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 전문성을 정의하세요. 평생 뭘 해왔나요?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에요. 회계 업무했으면 회계 전문가, 교사였으면 교육 전문가, 영업했으면 마케팅 전문가예요. 2단계, 주변에 내 전문성을 알리세요. 친구들한테, 동호회 사람들한테, 나 이런 일 오래 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세요. 3단계,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무료로 가볍게 한번 봐줄까? 이런 식으로요. 4단계, 신뢰를 쌓으세요. 과도하게 추천하지 말고 정직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조언하세요. 5단계, 자연스럽게 수익화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비용 드릴게요 하면 그때 적정한 금액을 받으세요. 이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취미 모임이 사업으로 발전한 71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주부셨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박 여사님은 집안일 하시고 자녀 키우시면서 사셨죠.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으니까 은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자녀들 다 키우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제 뭐 하지? 매일 집에만 있을 순 없고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화투도 치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시는데 박 여사님은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으셨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배우셨어요. 모자도 뜨고 목도리도 뜨고 가방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경로당에 가져가서 뜨개질하고 계시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예쁘네. 저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박 여사님은 기뻤어요. 그럼요,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작은 뜨개질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엔 10명이 됐어요. 박 여사님이 재료 사는 곳도 알려주시고 기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완전 무료였어요. 그냥 같이 즐기는 거였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모임 사람들의 실력이 꽤 늘었어요. 작품들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축제 때 전시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만든 작품들 전시해 볼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머, 이거 어디서 배워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그때 단지 내 문화센터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박 여사님,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좌 열어보시는 거 어때요? 강사비 드릴게요. 저요? 제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시회 작품들 봤는데 정말 수준급이더라고요. 박 여사님은 망설였어요.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돈 받고 가르쳐도 되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줬어요. 여사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강좌를 열었더니 첫 달에 수강생이 15명 모였어요. 한 달에 4번 강의, 강사비로 월 12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온라인으로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 지방에 사는 친구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서울까지 오기 힘들대요. 온라인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줌줌이라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20명까지 늘었어요. 한 사람당 월 4만 원씩 받으시니까 20명이면 월 80만 원이에요. 오프라인 문화센터 120만 원, 온라인 클래스 80만 원, 합쳐서 월 200만 원이에요. 71세의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이 월 200만 원 수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박 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박 여사님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걸 나눴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돈도 따라온 거예요. 박 여사님 사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걸 했어요. 억지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일이었어요. 둘째, 무료로 나눴어요. 처음부터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즐기려고 했어요. 셋째, 진정성이 통했어요. 진심으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소개해 줬어요. 넷째, 기회를 잡았어요. 문화센터 제안이 왔을 때 용기 내서 시도했어요. 다섯째, 계속 발전했어요. 오프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장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미를 수익화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뜨개질, 그림, 노래, 요리, 등산, 사진, 뭐든 좋아요. 2단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 모임에 참여하세요. 3단계, 무료로 나누세요.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4단계,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5단계, 작은 시도를 하세요. 무료 강습, 체험 클래스 이런 거 먼저 해보세요. 6단계, 수익화를 고려하세요. 사람들이 돈 드릴 테니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때 시작하세요. 7단계,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박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보세요.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인맥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사례, 동창회 인맥으로 중개 수수료 버는 73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회사원으로 사셨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60세에 은퇴하셨죠. 은퇴 후에 특별히 하실 일이 없어서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같은 나이 또래들이 100명 정도 계셨어요. 김 선생님이 성격이 좋으시고 사교적이셔서 동창회 총무를 맡으셨어요. 총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임 공지하고 장소 예약하고 회비 걷고 경조사 챙기고 이런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창들 소식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철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구나. 영희는 보험 설계사 하고 있네. 민수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는구나. 지영이는 병원 운영하네.
이렇게 동창들이 뭐 하는지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동창이 김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김 선생, 나 집 이사 가려는데 괜찮은 부동산 중개사 아는 사람 있어? 아, 그럼 우리 동창 철수한테 연락해봐. 그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거든. 오, 그래? 고마워. 그럼 철수한테 연락해 볼게. 김 선생님이 철수한테도 연락했어요. 철수야, 동창 영수가 내 동네로 이사 간다는데 좀 잘 봐줘. 오, 그래? 알았어, 형님. 잘 모셔드리게. 며칠 후 영수가 김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김 선생, 고마워. 철수가 정말 잘해줘서 좋은 집 구했어. 그리고 철수한테서도 연락 왔어요. 형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소개비? 동창 사이에 무슨 소개비? 아니에요, 형님. 형님 덕분에 계약 성사됐는데 당연히 드려야죠. 제 수수료 중에 일부 드릴 거. 그렇게 김 선생님이 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동창 소개만 해줬는데 돈을 받네?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른 동창이 병원 좋은데 없어? 물으면 의사 동창 소개해주고, 보험 갈아타려는데 어디가 좋아? 물으면 보험 설계사 동창 소개해주고, 집 리모델링 할 건데 업체 추천 좀 하면 인테리어 업체 하는 동창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고마워하는 거예요. 소개받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소개받아서 좋아하고, 소개해 준 사람은 고객 연결해줘서 고마워하면서 소개비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김 선생님도 받기 미안했어요. 나는 그냥 소개만 해줬는데 돈을 받는 게 맞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김 선생님이 한 일이 있었어요. 첫째, 누가 뭘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둘째,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들어줬어요. 셋째, 신뢰할 만한 사람끼리 연결해 줬어요. 넷째, 중간에서 관계를 원활하게 해줬어요. 이게 가치예요. 단순히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지금 김 선생님은 한 달 평균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부동산 중개 한 건에 50만 원, 보험 계약 한 건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큰 건이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벌 때도 있대요. 제가 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셔도 동창들이 안 싫어하세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요. 혹시 저 사람 돈 벌려고 우리 이용하나 하고 생각할까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끼리만 연결해주고 수수료도 과하게 안 받아요. 그리고 양쪽 다 만족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 선생님 사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넓은 인맥이 있었어요. 동창회 100명, 이게 큰 자산이었어요. 둘째,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뭘 하는지,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했어요. 김 선생이 소개해주면 믿을 만해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넷째, 윤리적이었어요.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양쪽이 윈윈하는 걸 추구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맥 매칭 비즈니스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 인맥을 정리하세요. 동창, 동호회, 이웃, 친척 모두 리스트업 하세요. 2단계, 각 사람이 뭘 하는지 파악하세요. 직업, 전문성, 관심사 이런 걸 알아두세요. 3단계, 사람들의 니즈를 들으세요.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4단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 저 사람이 그거 해줄 수 있겠네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5단계, 양쪽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개해 줘도 될까? 허락을 받으세요. 6단계, 소개해 주세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를 담아서요. 7단계,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상대방이 소개비 드릴게요 하면 그때 받으세요. 김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인맥이 많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맥은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사례, SNS로 인맥 확장에 수익 창출한 69세 최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하셨어요. 회사 생활 30년 하시고 정년퇴직하셨는데 은퇴 후에 뭘 할지 막막했대요. 그런데 예전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여행이나 다녀볼까? 그래서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경주, 강릉, 부산, 전국 방방곡곡 다니셨죠. 그런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 좋은 경치를 혼자만 보기 아깝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하신 게 유튜브였어요. 요즘 유튜브 많이들 한다던데 나도 해볼까?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60 넘어서 무슨 유튜브야.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지만 최 씨는 도전했어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스마트폰으로 여행지를 촬영하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69세 아저씨의 국내 여행 브이로그. 처음엔 조회수가 10, 20 정도였어요. 댓글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렸어요. 한 달에 8개, 일주일에 2개씩요. 6개월쯤 지나니까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 200, 500, 1000. 그리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해요. 저도 은퇴하면 이렇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60대 브이로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저씨 영상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최 씨는 신이 났어요.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하네.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어요.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네? 그런데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구독자분들이랑 직접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썼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 있으세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저요? 저 가고 싶어요. 같이 가면 재밌겠어요. 그렇게 해서 첫 오프라인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제주도에 최 씨 포함 5명이 갔어요. 함께 여행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정말 즐거웠대요.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에 참가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최 선생님, 이거 정기적으로 하면 어때요? 저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모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시니어 여행 클럽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가는 모임이에요. 참가비는 실비로만 받았어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거 딱 나누는 거죠. 그런데 모임이 점점 커졌어요. 10명, 20명, 30명.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 선생님, 저희 여행사에서 시니어 맞춤 여행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협업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상품 기획해 주시고 저희가 실무를 맡을게요. 참가자 1인당 커미션 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업이 되는구나. 지금은 한 달에 2~3번 여행 상품을 진행해요. 한 번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참가하고요. 참가자 1인당 커미션이 1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한 달에 2번이면 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유튜브 광고 수익 지금은 구독자 5만 명이 넘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협찬 여행 관련 업체들이 협찬 제한 50만 원 정도. 합치면 한 달에 550만 원, 평균 300만 원 이상 버세요. 65세에 시작해서 69세인 지금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긴 거예요. 제가 최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최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좋아하는 거 했어요. 여행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것도 좋아해서. SNS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 거예요. 최 씨 사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좋아하는 걸 꾸준히 했어요. 유튜브 조회수 적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했어요. 온라인만 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셋째,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시니어 여행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넷째, 기회를 잡았어요. 여행사 협업 제안이 왔을 때 도전했어요. 다섯째, 진정성이 있었어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즐기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대 이상도 쉽게 시작하는 SNS 수익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세요. 여행, 요리, 원예, 등산, 뭐든 좋아요. 2단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세요. 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면 충분해요. 3단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받아도 돼요. 4단계,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최소 6개월은 해보세요. 5단계, 댓글에 댓글 달아주세요. 소통이 중요해요. 구독자들과 친해지세요. 6단계,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하세요. 온라인에서만 머물지 말고 직접 만나세요. 7단계,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8단계, 수익화를 고려하세요. 광고, 협찬, 모임 운영,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최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SNS 할 줄 모르는데 배우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사례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예요. 5번째 사례, 봉사활동 인연이 일자리로 이어진 70세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68세에 남편을 여의셨어요. 혼자 남으니까 집에만 있기가 너무 외로웠대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도서관 봉사가 뭐냐면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주고 청소하고 이런 일이에요. 일주일에 2회, 하루에 4시간씩이요. 당연히 무급이에요. 정 여사님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정말 좋았대요. 사람들 만나고 책도 읽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보람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정 여사님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거든요. 목소리에 감정도 넣고 제스처도 하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도서관장이 정 여사님을 불렀어요. 정 여사님, 여사님 정말 책 읽어주시는 거 잘하세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기뻐요. 혹시 독서지도 프로그램 강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독서지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요. 전문가 아니어도 돼요. 여사님처럼 아이들한테 책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강사비도 드릴게요. 정 여사님은 망설였어요. 봉사로 하던 건데 돈 받아도 되나? 하지만 도서관장이 설득했어요. 여사님, 이건 여사님의 재능이에요. 그 재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주 3회 한 번에 2시간씩 독서지도 프로그램 강사를 하게 됐어요. 1시간당 2만 원, 한 번에 4만 원이니까 주 3회면 주 12만 원, 한 달이면 약 50만 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월 48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봉사하던 게 일자리가 됐네? 정 여사님은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도서관에서 강의하시는 걸 본 교육청 담당자가 연락 왔어요. 정 선생님, 다른 도서관에서도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도서관도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관내 도서관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 동네 도서관에서도 주 1회 강의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월 5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초청이 왔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독서 지도 해주실 수 있나요? 또 주 1회 추가됐어요. 여기서도 월 50만 원. 합치면 월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확장됐어요. 학부모 대상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주제로요. 한 번에 10만 원 받으시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하세요. 그럼 20만 원 추가해요. 총합하면 월 17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버세요. 봉사로 시작했던 게 월 200만 원 수입이 된 거예요. 제가 정 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정 여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전혀요. 나는 그냥 외로워서 봉사 시작했어요. 돈 벌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정 여사님 사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가 목적이었어요. 둘째, 진심이 통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인정했어요. 셋째, 기회를 잡았어요. 도서관장 제안이 왔을 때 용기 내서 시도했어요. 넷째, 입소문이 났어요. 한 곳에서 잘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다섯째, 계속 확장했어요.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곳으로 넓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봉사활동을 통한 인맥 확장 및 기회 창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관심 분야의 봉사를 찾으세요. 도서관, 복지관, 학교, 병원, 환경단체 등 다양해요. 2단계, 봉사 신청을 하세요. 대부분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환영해요. 3단계, 진심으로 임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세요. 4단계, 여러분의 특별함을 보여주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특별한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5단계, 관계를 쌓으세요. 봉사 중에 만나는 직원, 담당자, 다른 봉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6단계,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제안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7단계, 확장을 고려하세요. 한 곳에서 잘하면 다른 곳에서도 기회가 와요. 정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관계예요. 정 여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돈도 좋지만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기다려주는 게 더 행복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사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문성을 활용한 68세 이 선생님. 건축 설계 전문가로 월 250만 원 수입. 두 번째, 취미를 활용한 71세 박 여사님. 뜨개질 강사로 월 200만 원 수입. 세 번째, 네트워크를 활용한 73세 김 선생님. 동창회 인맥 매칭으로 월 150만 원 수입. 네 번째, SNS를 활용한 69세 최 씨. 시니어 여행 클럽 운영으로 월 300만 원 이상 수입. 다섯 번째, 봉사를 활용한 70세 정 여사님. 독서 지도 강사로 월 200만 원 수입.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진정성이 있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움, 나눔, 즐거움이 먼저였어요. 둘째, 전문성이 있었어요. 크든 작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었어요. 셋째, 지속성이 있었어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꾸준히 했어요. 넷째, 개방성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에 열려 있었어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도 노후에 인간관계를 통해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노후 인맥 자산화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내 인맥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아는 사람들을 다 적어보세요. 가족, 친척, 친구, 동창, 동호회, 이웃, 과거 직장 동료 등등. 최소 50명은 적어야 해요. 2단계,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찾으세요. 나는 뭘 잘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뭐지? 작은 것도 괜찮아요. 요리, 청소, 정리, 상담, 경청, 뭐든요.
3단계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이런 거 도와줄 수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처음엔 무료로 가볍게요. 4단계 자연스럽게 수익화 기회를 포착하세요. 비용 드릴게요. 강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제안이 오면 받아들이세요. 5단계 윤리적 경계를 지키며 확장하세요. 과도하게 돈만 추구하지 말고 관계의 본질을 지키면서 확장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인맥을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관계의 본질은 신뢰와 교류예요. 수익은 그냥 부산물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도움을 주고 가치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와요. 반대로 돈만 목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그럼 관계도 깨지고 수익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1. 진심으로 관계 맺기. 2. 가치 제공하기. 3. 신뢰 쌓기. 4. 기회 포착하기. 5. 수익 창출하기. 이 순서를 지키세요. 그리고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 전략이 있어요. 60대는 전문성 활용이 최적이에요. 아직 체력도 있고 경력이 최고조니까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전문 활동이 좋아요. 70대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게 좋아요. 멘토링, 상담, 자문 같은 일이 적합해요. 80대 이상은 가벼운 활동이 좋아요. 봉사, 취미 모임 이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찾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미 자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관계들이 보물이에요. 다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이런 일 하는구나. 나중에 누군가 필요하면 소개해 줄 수 있겠네. 내가 이런 걸 잘하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노후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수입도 만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인맥관리 실전 매뉴얼을 준비했어요. 인맥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인맥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이런 걸 잘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답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